문고리 3인방도 직접 주는 게 아니더만요. 이영선 경호관, 우리 턱돌이. 근데 그 사람한테 전달을 해서 그것이 박근혜한테 들어가는 그런 구조. 그러니까 사실상 문고리 3인방 위에 턱돌이가 있었군요. 그래서 지금 이영선도 지금 검찰 출석 안 하겠다고 해서 강제 구인하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오늘 그 이후에 검찰 출석해서 조사받고 있다고. 문고리 3인방이 이제 그 돈 받아서 어디서 받았어? 얼마 받았어? 누구한테 줬어? 이렇게 하는데 이영선한테 주면 이영선이 박근혜에게 전달하는 방식. 이런 거였던 모양이에요. 이영순이 박근혜한테 줬을까요? 최순실한테 줬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최고 정말 측근 중에 측근은 이영선 경호관이. 그리고 이제 몸종 하나가 윤전추였고. 그 가장 그 밀접한 지근거리에서 있는. 그러니까 이영선이가 얘가 돈 관리뿐이 아니고 얘는 그 박근혜가 외국에 나갔을 때도 그 침실에 들락날락 하던 애거든요. 이영선이가. 몸과 마음을. 왜 이래? 몸과 마음을. 우리는 이제는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다. 집에는 아니죠. 그저 관리했다. 이 정도 선에서. 뭐 들락날락 했지 그 이상은 얘기 안 해요. 몸과 마음을 지배하신 분은 최태민이죠. 최태민이죠. 꼭 한 명일 필요 있나요? 아, 장족의 발전. 문고리 3인방은 사실은 남자 몸종. 제가 말씀드렸잖아. 아니,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권력에 있어서의 권력 서열은 가장 최고의 권력자와 얼마나 물리적으로 가까운가. 예. 물리적으로. 청와대의 구조상의 서열은 뭐 최순실 이건 빼고. 네. 박근혜를 시작으로 하면 그 밑에 이영선과 윤전추, 그 다음에 문고리 3인방, 그리고 십상시, 그리고 밑에 어공들. 김기춘, 우병우 이런 네. 그러니까 서열이 이상하게 물구나무로 이상하게, 확 써버린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죠. 농단의 전형적인 네. 그림이죠. 그래서 이제 내곡동 집을 압수수색을 검토한다는데 이것은 저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그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들썩 해놓으면 그 집 근방을 지키거나 감시를 하면 누군가가 부랴부랴 뭔가를 가져가는 거를 한번 보는 일종의 연막작전. 아니 바보가 아닌 이상 그쪽에 뭐가 있을 것으로가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론에 대놓고 압수수색을 검토한다고 보도를 내요? 뭐가 움직이게끔 만들어주기 위한 일종의 장치라고 보는 거지. 그렇지. 네, 그리고선 감시하는 거예요. 윤석열 검찰이 바보일까요? 그러면 이거는 저수지를 찾기 위한 고도의 지능 게임. 박근혜 내곡동 집에서 뭔가가 나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추적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종착지가 돼야 어딘지. 되겠죠. 그리고 저는 청와대 관저의 벽을 일부 뜯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변기 화장실. 거기에 나도 그럴 것 같아요. 뭔가를 막 잘 숨겨놨는데 일상생활에 너무 잘 숨겨서 나중에 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 엑스레이로 한번 스캐닝을 한번 쭉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아마 벽 같은데 벽지 뒤에라든지 이런 데 보면 아마 CD가 무기명 채권이잖아요. 이런 CD가 뭐 한 조 단위로 발견될 수도 있어요. 요즘도 그 무기명 채권이 발행이 돼요? 그러면 그건 정상적으로 법적인 테두리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 게 조 단위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의 예금은 변동이 없죠. 월급만 쌓이는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예.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거 그 모든 거 외에 그것도 미스테리예요. 그 정도 돈으로는 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뭐 한복 뭐 수십 벌 해입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했다고 보는데 굳이 국정원 돈을 받아다가 말하자면 뭐 의상비, 비선진료 비용 이런 거로 썼다는 것도 저는 이게 솔직히 이해가 안 가고. 왜냐하면 국가 원수의 품위 유지에 관련해서는 적당한 정도의 비용이 전 나온다고 보고 예를 들면 비선이 아니라도 그거를 정상적인 의료 행위로 해서 특수활동비가 아니라도 품위 유지비 그 비슷한 개념으로 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뭐 미백하거나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건 국정원 특수활동비 예산이 있잖아요. 그 안에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대통령이 얼굴 이쁘면 좋잖아요. 이왕이면. 정치만 잘하면 너 엄청 예뻐진들 욕 안 해 누가. 상관없어요. 그런 거는 전혀 누가 뭐라고 안 해. 잘하면. 그런데 이 청와대 특수활동비 외에 국정원 돈이 움직였다는 것은 이건 100% 제 추측에 되면 100% 자유한국당 아이들 쪽으로 아마 돈이 흘러갔을 확률이 거의 높고요. 예. 추미애 대표도 같은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어요. 자유한국당 의원들 전수조사해야 된다. 그 돈의 흐름에 대해서 그건 맞는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국정원 특활비를 썼다고 하는 게 일단 첫 번째는 물질에 대한 탐욕일 수도 있어요. 저거 공짜로 그냥 갖다 쓰는데 뭐 국정원이 그거 우리한테 좀 갖다 준다고 국정원 돈 없냐? 국가 특수활동비의 50%를 국정원이 쓰는데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굳이 그게 용처가 비선 진료나 뭐 의상비가 아니고 사실은 불법성이 있는 돈으로 썼기 때문에 그 자체를 국정원에 갖다 썼을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검은 자금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출처가 나오면 안 되는 돈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안종범 전 수석의 재판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최순실의 비선 실세의 존재를 인정할까 말까 하고 이제 박근혜하고 해당 수석들 네. 몇 명이 이렇게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안종범도 있었고 민정수석하고 홍보수석 또 안종범 이렇게 대책회의 같은 걸 했는데 최순실이란 존재를 공개할까 말까 이걸 이제 회의를 했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공개하지 말자. 박근혜의 어떤 생각이었고 거기에 법적으로 문제 없냐라고 이제 그 뉘앙스에 우병우가 뭐 별 큰 문제 없을 거다는 식의 반응을 보여서 결국에는 최순실이란 존재는 없다. 비선 실세로서의 최순실에 대한 관계를 부정했다고 하는 그 당시 청와대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단초가 하나 나온 거예요. 네, 태블릿 네. 보도되기 전에. 예. 그러니까 우병우가 했던 역할이 뭔지가 약간 좀 답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법률 자문 역할 일단. 예.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자리 보존 또는 최순실의 역할 같은 것들을 비유하기 위해서 국정원의 직보를 받고요. 국정원이 직보를 받아서 그거를 저는 최순실이나 박근혜에게 다 보고 전달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은 우병우가 국정원장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예. 그 국정원장 패싱 자기가 직접 보고받고 그리고 필요한 정보는 최순실이나 박근혜에게 전달하고 우병우 나름대로 대체 얘는 그 상황에서 어떤 걸 노렸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더라고요. 돈에 대한 욕심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얘는 약간 사이코패스 경향이 좀 있어 보이는. 그래서 이번에도 수도 없이 우병우 레이저가 막 회자됐었잖아요. 예. 이번에 좀 많이 바뀌었다 그러는데 뭔가 막 질문을 하니까 그냥 아무 말 없이 들어가다가 돌아서서 이렇게 말했대요. 똑같은 질문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뚫어진 입이라고 진짜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요, 그거는 걔가 기자들을 무시해서 한 발언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우병우 성격상 무시하고 들어갈 거면 그런 얘기는 안 하죠. 그게 아니고 진정 고분고분해진 거죠. 근데 그 말을 까먹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미리 준비했던 말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한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표정이 레이저 눈빛으로 한 게 아니라 굽신거리면서 바뀌었다는 거지. 이게 이 증언이 나오게 된 거를 좀 면밀히 보면은 우리가 좀 눈치를 더 빨리 챌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 수석 비서관에 의해서 처음에 나온 결론은 최순실 존재에 대해서 공개하자였는데 이게 맨 마지막에 박근혜가 틀었다는 거잖아요. 박근혜가 공개하지 말자. 여기에 도움을 준 인간이 중간에 있었던 우병우였고 그런데 이 사건의 흐름에 보면 문득 그게 떠올라요. 최순실이 전화통화에서 했었던 말이 있죠. 이거 공개되면 다 죽어 라고 했던 말. 아마도 이 의견이 들어가서 우병우를 통해서 조율이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병우가 법률 자문 역할은 했다고 하지만 얘 사시 출신이고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런 애가 이게 불법이고 문제가 될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몰랐다면 말이 안 돼요. 이거는 고스톱 쳐서 검사된 거예요.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순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끝까지 막은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우병우는 최순실의 법률 집사였다는데. 그렇죠. 근데 우병우는 아직까지도 최순실 존재를 몰랐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장모는 친하고. 그러니까 희한하게 최순실과 장모는 친하고. 우병우는 지금 이제 검찰로 들어간 이유가 비선 보고를 제가 국정원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그 혐의거든요. 그래서 막 이석수 감찰관 얘기 나왔을 때 추명호하고 통화를 하루에 10번씩 수백 통화의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우병우는 저는 조만간 구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으로서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국정원 간부로부터 이야기는 들을 수 있겠지만 정기적 보고에 해당하고 대부분 다 사찰 이런 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거는 직권남용이 될까요? 아니면 뭐가 될까요? 법률적으로는. 저의 법률 집사이신 유명정님. 우병우요? 아, 이건 너무 많아서.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뭐 직권남용도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권남용 더하기 이 우병우도 아마도 이 국정농단 박근혜와 비슷하게 수많은 범죄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제일 먼저 나올 부분들은 직권남용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 뇌물이 안 걸렸겠어요? 국정원 뇌물에? 걸렸을 거예요, 얘도. 그거 걸렸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인사 문제에 관여됐을 부분들 많이 있고요.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병우도. 근데 이제 지금 아직은 여기까지 가지 않은 것 같은데 수사가 뭐 조만간 가겠죠? 순서대로 가겠죠. 계속 들락날락 거리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한이 좀 쌓인 거 아니에요. 말하면 다 이루어져. 이상하다. 안봉근 이 집안 왜 이렇게 법적인 처벌 안 받지? 짜잔. 체포.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네. 지금 우병우만 지금 사실상 건재한 거잖아요. 우병우가 이제 구속이 되는 날. 사실상 국정농단 사태의 1차적 마무리가 되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계속 털었는데 법률적으로 구속시킬 만한 사안을 아직까지 못 찾은 것 같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병우가 구속이 되거나 입건이 되거나 하는 타이밍에 되면 또 이게 터집니다. 조응천 의원이 참고인 자격으로 불려갈 거예요. 박관천 경정도 참고인으로 불려가고 그리고 정윤회까지 가게 되죠. 아마 이게 수순일 거고요. 그러면서 정윤회를 불러들이는 타이밍은
박근혜 오천 살인 사건과 연계돼서 아마도 그런 여러 가지 범죄 혐의로 아마 불러들인 다음에 긴급 체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윤회 게이트 때 세계일보 그런 보도들 있죠. 네. 그게 고소고발 사건이 걸렸는데 이번에 정윤회 씨가 취하했어요. 취한 이유는 사회도 정유라를 지원하려고 했다 하는 녹취록을 저희가 민주당 김현권 의원과 함께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김현권 의원 그리고 당시 녹취록의 장본인 박재홍 전 마사회 감독을 저희가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박 감독님은 마사회 감독 그리고 국가대표셨고 국가대표 감독도 하셨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유라를 독일에 가서 직접 코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아주 많다는 걸 깨닫고 귀국했던 장본인입니다. 김영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 건드리는 분야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농협도 하시고. 자, 박 감독님 인터뷰는 처음 하시는 거죠? 직접? 예, 언론 인터뷰 처음 하시는데 의원님이 설득하신 거예요? 아, 작년에 네. 그 최순실 게이트 할 때 네. 그때 이제 마사회를 집중적으로 다뤘고 그 얘기의 많은 출발들이 제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는데 박 감독님도 그 중에 중요한 한 분이셨죠. 방송에 나오시는 게 이제 혼자 나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제보자를 같이 나오는 게 더 파급력이 있다는 걸 깨닫고 본인의 보정을 위하여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분을 같이 함께 나오셨는데 우선 녹취록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가물가물 하실 테니까 간단히 요약하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그때 녹취록이요. 우리 여기 나오신 박 감독님하고 네. 그 마사회의 현직 부회장님하고 통화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박 감독님이 들어오셔갖고 해고가 되잖아요. 네, 독일에서 예. 한국으로 들어온 다음에 해고가 되죠. 해고가 되는데 그 해고되는 경위에 대한 일종의 항의가 있었는데 그 통화 과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중장기 로드맵에 의한 정유라의 승마 지원에 관한 서류상의 문서만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 문서 내에 돈을 얼마를 지원한다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 녹취록에서 실제로 그 돈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가 오고 갔었다는 것. 그러니까 예. 공기업인 마사회도 정유라를 지원하려고 했다. 예. 승마협회뿐만 아니라. 그렇죠. 예. 최순실 측에서 처음에 650억을 요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때 이제 그 부회장이 자기가 중간에서 그걸 많이 깎았다 그 금액을. 예, 그런 얘기 나왔죠. 예.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처음으로 그 녹취록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은 이제 삼성 예. 이 회장사였던 승마협회를 통한 정유라 지원만 거론됐는데 그게 아니고 공기업 마사회도 예. 600억대 처음에는 그렇죠. 정유라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겨서 중간에 발을 뺐을 뿐이다. 예. 근데 공기업인 마사회가 왜 지원을 하려고 했냐. 최순실이 어떻게 마사회를 움직이냐. 그래서 마사회는 부인했었죠. 부인했는데 처음엔 자기는 전혀 아니라 그랬고 네.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하는 과정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부회장의 입에서 예. 직접 그런 과정이 정황들이 나온 거죠. 다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최순실의 영향력은 승마협회뿐만 아니라 마사회도 미치고 있었다 하는 정황. 예. 예, 중요한 정황이었는데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바로 오늘 나오신 박재홍 전 마사회 감독님과 통화에 통해서 나온 것이고. 그렇죠. 이 박 감독님은 독일의 정유라를 직접 코치하신 분이니까 이제 그 얘기부터. 수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이 어떤 거예요? 예. 정유라는 마장마수 선수고 예. 저는 이제 장애물 감독이기 때문에 예. 정유라를 직접 레슨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독일에는 레슨하러 가신 건 맞죠? 장애물 부분만 맡아가지고 나갔었고 예. 정유라는 마장마수이기 때문에 그 독일의 현지 코치가 예. 레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마장 마술 부분만 하시려고 가신 거다. 저는 장애물 부분만. 아, 장애물 부분만 하시러 가신 그 코치 하시러 가신 거 맞잖아요. 아니요. 종목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피겨 꼼꼼하시네. 스케이팅하고 예. 그 전체 팀을 짜는 역할을 맡고 가시죠. 아하. 스피드 스케이팅과 피겨 스케이팅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이가 있다! 네. 알아들었고요. 독일에 처음에 어떻게 가신 겁니까?
최순실 씨가 제안한 겁니까? 뭐라고? 저는 처음에는 그때는 마사회 감독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제 독일을 생각하게 된 거는 2015년 8월에 제가 올림픽 선발전을 독일 하겐이라는 지역에서 시합을 했는데요. 예. 그게 이제 현 집행부 새로 들어온 삼성 집행부 예. 회장님 예. 박상진 회장님하고 황성수 부회장 그다음에 박원호 전 전무이사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왔었어요. 그다음에 그때 현 전무이사인 김종찬 전무이사도 왔었고요. 네. 굉장히 그래가지고 꼼꼼하신 분이군요. 날짜와 이름과 다 등장하고. 막 특검에서 하도 이거를 이야기를 하다 보니 조금 제가 숫자에 좀 둔한데 좀 다 외우셨군요. 좀 납니다. 예. 네. 가지고 저는 이제 격려차 올림픽 선발전이 그러니까 보통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삼성 회장단이 그러니까 승마협회에 그 간부들이 내가 올림픽 에 나가는 걸 응하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당연히 그렇겠죠. 예. 그날 저녁에 이제 부회장 전체적으로 이제 같이 회식을 했는데요. 예. 그 자리에서 혼자 고생 많이 했다. 예. 다음번에는 단체전으로 만들어가지고 예. 도쿄올림픽에서 한번 열심히 예. 한번 해봐라. 예. 그래서 너무 고무적으로 받아들였고 너무 삼성전자 기분이 사장 좋았죠. 와가지고 막 하니까. 그죠? 예, 그래서 90년도 후반에 삼성에서 스폰했을 때 또 그때 승마 기술 상승이 네. 우리가 그나마 아시아에서 유지해 왔는데 이번에 또 한번 기회가 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상당히 기쁘셨겠네요. 예, 희망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렇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시기 전후로 해가지고 코아스포츠하고 예. 삼성하고 계약한 시기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승마 저한테 스폰하러 온 게 아니고 계약하러 왔구나 그렇게. 정유라 계약 때문에 온 알겠습니다. 걸 나중에 알게 됐다. 그러면 그때 삼성에서 이 정유라 선수를 맡아달라고 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언제 처음? 그런 이야기는 없었고요. 예. 저는 이제 장애물 전문이니까 지금 뉴스나 여기 언론 쪽에 보면은 장애물과 마장맛을 구분을 못해요. 완전히 다른 종목이에요. 수없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좀 죄송하고요. 어쩔 때는 그건 알겠습니다. 그건 앞으로 제가 구분하도록 노력할게요. 어쩔 때는 무식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 만큼. 세 가지예요. 세 가지예요. 장애물.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애물, 마장맛을. 피겨 스케이팅하고 그다음에 스피드 종합. 스케이팅. 예. 알겠는데요. 최순실 씨 제안으로 독일에 가신 겁니까? 이 질문 아직 답을 못 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상당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했고 네. 한번 기회가 더 되는구나. 승마계가 이로 인해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 박 감독님, 제가 때 얘기를 해주세요. 네, 예, 잠깐 그리고 그 말씀드리다 이후에. 보니까 앞으로 한 4번 정도 더 출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저 오늘만 하겠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바빠요. 마사에서 잘린 이후에 아니, 그 최순실 씨가 처음 제안했냐고요, 감독님. 아무튼 어쨌든 현명관 회장한테 해고를 당하고 그 후에 바쁩니다. 여기저기 넬슨 때도 많고. 아니, 그러니까 오늘만 알겠는데요. 예. 독일에 최순실 씨가 제안해서 가셨습니까? 최순실 씨가 다이렉트로 제안한 건 아니고요. 예. 회장 이 답을 넣는데 10분이 걸렸네요. 승마협회 회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아하. 그다음에 예. 한국으로 그 올림픽 선발전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예. 그때는 이제 이제 박원호 전무님 대한승마협회 이쪽에서 제안을 했었고, 그다음에 나가게 되게 된 시기에 최순실로부터 전화가 왔었습니다. 최순실한테. 예, 최순실 씨한테 독일을 좀 나와달라고 나와달라. 전화가 와가지고,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최순실 씨한테 유연이 엄마라고 이렇게 이렇게 했을 텐데. 네. 학부형으로 보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학부형. 승마 선수의 학부형 정도로 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예. 나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공기업의 감독인데, 네. 누가 나오라고 한다고 해서 나가고, 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네. 좀 공식적인 절차를 좀 거쳐야만 할 수 있다. 네. 알고는 있다. 지금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는 있는데, 네. 좀 절차를 좀
거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잠깐 기다려라고 그리고 전화를 끊고 한 5분 내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가지고 다 이야기가 됐으니까 나와라고. 오. 5분 만에. 5분 만에. 예, 그거는 승마협회 혹은 마사회하고 얘기해야 한다고 하는데 5분 있다가 다 얘기되다고. 예. 그래서 알겠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하지만은 최순실 씨가 내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내가 5분 만에 이야기 끝났다고 이제 이야기 끝났다 바로 나가는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식적 문서가 있고 뭐. 예, 회장이 마사회 회장님이 오케이를 사인을 해야 제가 그렇죠. 부하 당연히. 직원으로서 가는 거잖아요. 마사회 절차상. 감독인데. 예. 그래야 됩니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기다리라고 하고 다시 또 재차 전화를 한 5분 있다 다시 왔어요. 네. 다 현명관 얘기했다고. 회장이 오케이 했으니 걱정하지 말고. 5분 만에 예. 현명관 회장이 오케이 했다고. 예, 걱정하지 말고 내일 가면은 내일 가면 예, 가라고 할 거라고 가라고 할 그러더라고요. 거라고. 야. 그래서 대단하네요. 그다음에 갔더니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고 이제 나갔고요. 예. 그래서 나갔고요. 예,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오라고 했는데 내가 마사회 감독으로 그렇게 금방 되는 게 아니다 그랬더니 5분만 기다리라고 했더니 전화 두 통으로 딱 끝났어요? 예. 대단하네요. 그 전에 이제 서류적으로는 대한승마협회하고 마사회하고는 왔다 갔다 했습니다. 공문으로 네. 나를 파견해달라. 감독님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 얘기 정말. 이 이야기 조금밖에 안 났습니까? 감독님 앞으로 사회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아니. 저는 오늘만 이렇게 묻어보거든요. 뭐 출연료도 얼마 안 된 것 같고. 자, 이제 예. 독일, 아직 독일 가지도 못했어요. 독일 간 그래요? 이야기가 핵심인데, 독일 간 이야기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자, 독일을 가셨습니다, 처음에. 예. 그때는 이렇게 생각하셨겠네요. 이 학부형인데 좀 힘이 좀 세구나. 예. 좀, 감사하게 생각했죠. 그쵸. 예. 감사하게 생각하셨고. 근데 독일을 딱 가셨습니다. 가셨을 때 느낀 건 뭡니까? 맨 처음에는. 그때 말도 없고 선수도 없다고 얘기한 걸로 제가 인터뷰에서. 물론이죠. 이제 제가 이제 가가지고 준비 단장이라고 이제 공문으로는 준비 단장으로 나갔으니까 예. 준비를 제가 좀 해야 되니까 선수들도 오는 거 준비하고 말도 좀 준비하고 그 부분은 제가 이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네. 생각했기 때문에 가셨는데. 예, 갔는데 말도 좀 보고 다니고 말차도 보고 다니고 그랬어요. 말차. 예, 구입해달라고 하고 그랬는데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진행이 안 됐어요? 예, 진행이 전혀 안 됐고, 저 같은 경우에, 또 말 자체를, 분댄스 챔피언십에서 2등한 말을 제가 어렵게 선수, 친구인, 승마 선수 친구인 올림픽 메달이 한 7, 8개 갖고 있는 친구와 말인데, 그쪽을 연결을 해가지고, 좀 잡아놨어요, 말을. 금방 삼성에서 하니, 좀 기다려라. 금방 살 테니까 다른 데 팔지 말라. 근데 그게 한 3개월 정도 미뤄질 정도로. 진행이 안 됐어요. 예, 진행이 안 됐고, 그것 때문에 이제 되게 이제, 최순실하고도 직접 통화를 했었고, 박원호 씨하고도 이제 중간 역할이 이제 박원호 씨다 보니, 예. 박원호 선배님하고도 이제 되게 서로 서운할 만큼, 그 다음에 좀 다투기도 많이 하고. 승마협회 전무. 예. 전 전무죠, 전 전무. 예. 당신은 전무. 예. 예. 당시 전무 아니었으면 그 전 전무였습니다. 네, 죄송하고요. 진짜 아니, 궁금하시네. 정확하게 좀 해줬으면. 정확하게 예. 네,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할 얘기 굉장히 많은데 아직 진도가 안 나가지고 지금 하신 얘기 중에 최순실 씨 처음에는 이게 이런 높은 사람들을 잘 아는 힘 있는 학부형이구나. 전화 한 통으로 다 되네.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혹시 그 생각이 바뀌게 되는 계기나 이건 무슨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이 바뀌신 거는 어떤 일을 통해서입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제 약간 소문이라고 하면은 좀 소문이라고 말하기는 싫은데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좀 최순실 씨가 상당히 네. 실권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간혹 들었었습니다. 저 사람 예. 뒤에 실세다. 예, 실세다. 그래서 청와대 실세다. 예, 저는 이런 거. 그래봤자. 그래봤자. 예. 그래봤자 아주머니가 네. 보기에도 별로 힘도 없게 보이고 네. 별로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 안 했죠. 하다가. 예, 다만 최순실 씨가 딸이 승마 선수 생활을 하면서 우리 승마계에 만약에 본인 어떤
뭐 삼성이라든가 무슨 다른 그런 수표를 가져온다면 가져온다면 고맙다. 저는 네. 상당히 고마운 쪽으로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렇게 했었는데 그냥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관계였고요. 네. 그런데 근데 이제 독일 가가지고 처음에 이제 말을 구입하려고 하니까 말도 안 사고. 그다음에 선수가 있어야 레슨을 하고 뭐 올림픽을 주면 선수도 없고 말도 없는데 뭘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선수 보내달라고 하면 이 선수는 안 된다. 저 선수는 뭐 된다. 그거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너 전화해가지고 우리 선수 한 명 이름은 그걸 않겠습니다. 네. 아주 돌아라고 하니까 표까지 끊었어요. 표까지 끊었는데. 예, 끊었는데 다시 우리한테 전화 와가지고 박원호 선배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 선수는 안 된다. 왜 안 된답니까? 그래서 왜 안 되냐? 네. 아니, 그러니까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추는 할 수는 있죠. 누군가가 이제 이 친구는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안 되고 저 친구 마음에 들면 오케이고 이런 식이었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사실 그 독일을 나가기 전에 선수는 다 뽑아놨었습니다. 이미. 독일을 좀 같이 전지훈련할 친구들은. 예, 객관성이라고 합니까? 객관성을 좀 객관적으로 실력 있는 친구들은. 예, 그거를 하기 위해서 독일의 하벤마이스터라고 88 올림픽 금메달 단체전 땄던 그 친구를 불렀어요. 그 친구가 뽑고 제3자가 뽑고. 예. 예. 저는 이제 살짝 관여는 했죠. 네, 당연히. 그러니까 이 친구에 대해서 뭐 설명해 주는 정도. 가지고 10명을 뽑았어요. 예, 이미 뽑아놨는데. 예. 근데 그 선수들이 제가 원하는 선수 그 10명 안에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다른 온다. 선수가 올라오고.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는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그러면은 좋다. 선수만 뽑아주고 말만 해준다라면은 그거 가지고도 내가 꾸려 나가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당신들을 뽑아라 했는데도 선수가 안 뽑혀요? 예. 그럼 왜 안 뽑히는 겁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처음부터 뽑을 생각이 없었던 건가요? 이제 박원호 전무님 생각은 이제 느낌으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유연이가 이제 어리다 보니까 다 어떤 선수가 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행동을 하는 것 같다. 정유라 선수가 싫어하냐 좋아하냐에 따라서 다 결정된 것이다. 그렇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저희는 이제 국정원이 판사 임용할 때도 면접을 받다 그랬어. 그게 박근혜 정권 때 나왔죠. 우리는 이런 걸 잘 모르지만 판사나 검사를 특채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 인원이 필요할 때 당장 사법고시를 볼 수가 없으니까 변호사 활동 기간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을 이제 특채로 이렇게 임용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국정원이 한때는 면접을 받다 그랬다고. 그 사람의 성향을 일종의 사상검증 같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우병우하고 이병우 전 국정원장하고 그 사법부하고의 전체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한 몇 사람만 이렇게 매수 또는 형태 가까운 어떤 비리 구조로 엮여 있다면 우병우는 미꾸라지처럼 정말 잘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근에 아마 우병우가 또 구속영장을 청구를 지금 받을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권순호 판사가 영장을 기각한 부분만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병우나 정유라도 기각했었죠. 이 권순호가 정유라도 기각했었고요. 중요한 거는 한국항공우주산업 경영비리 수사 관련해서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었거든요. 여기에도 그럼 우병우의 입김이 들어갔던 거 아닌가. 총체적으로 우병우가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한 기각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판사는 누가 수사하죠? 공수처. 빨리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악명을 떨쳤던 게 고영태 구속영장은 즉각 발부였고요. 그러면서 이런 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병우하고 권순호는 서울대 법대 동문이에요. 그 부분도 있는 것이고 어쨌건 우병우와 권순호 이건 뭔가 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뭔가 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사법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거든요. 참 난감한 게 사법 체계에 있어가지고 판사의 독립적인 어떤 결정들은 존중해줘야 되는 건 맞아요. 대법원장도 거기에 관여하면 안 돼. 그런데 만약에 그 영장 전담 판사 이런 사람들이 어떤 매수관계, 어떤 비리로 묶여있는 구조라면 이거 어떻게 털어내야 되냐고. 법대에 나오신 우리 유명정님, 산나라 민정수석 답을 주십시오. 그냥 전공법을 택해서요.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할 때 이 권순호 판사가 연관됐다는 증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재척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권순호 판사가 심사하지 못하게 딴 판사가 하게 해다오. 이 사람은 관련된 것 같다. 이러면 돼요. 우연치 않게. 우연치 않게. 다 우병우랑 관련된 것만 이렇게 털어주냐고. 그러니까. 권순호 판사를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 영장 심사하는 거를 배당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보통은 배당이 되는데요. 예.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보통 재판에 제척 사유가 있거든요. 뭐 친인척이라든지 관련됐다든지 뭐 동기동창이라든지 고향 뭐 선후배 관계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러면 배척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빗대서 보면 이 영장 전담 판사도 이건 우리는 이분 수용 못하겠다. 관련돼 있는 이 공유자 같다. 이렇게 논지를 펴나가면 법원에서 재조정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그 증거 없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를 그게 잡아서. 문제이고. 증거를 잡아서. 이것도 뭐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부분일 수 있는데 이제 국회의원이 그렇듯 검찰이 그렇듯 법원의 판사들도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확실한 증거 없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인사권자가 자리를 바꿔주는 수밖에 없지. 그렇죠. 에이. 또 섣불리 자리 바꾸기가 또 쉽지는 그렇죠. 않아요. 말은 예. 쉽지는 않죠. 예. 어쨌건 우병우와 권순호, 우병우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법망을 잘 빠져나간다. 위법사항이 없다 이런 것보다 사법부에도 국정원에도 이병우 같은 이런 어떤 커넥션이 구조가 있어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냐로 우리가 생각을 바꿔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검찰이 칼을 벼르고 있을 텐데 그냥 이참에 판사들한테 재판부에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건너간 자료가 있으면 빨리 국정원한테 건너봤죠. 건네봐서 그냥 터트려버리지 뭐 그냥 기다릴 필요 없이. 그러면 이제 대법원장이 이건 우리 내부 단속을 좀 해야겠다고 인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아까 그 30억이요. 예. 안 불고 있다 그랬잖아. 예. 일단 국정원장들의 개인 비리, 두 번째는 나라가 뒤집어질 사안 아니에요. 그렇죠. 판사들한테까지 건네갔다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이거 국회의원한테까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은 하지만 왜요? 국회의원은 왜 그럴 수 있어요? 다 죽여야지 그것도. 아니 같은 놈들이니까 한 편이었으니까. 근데 판사 사법부에 갔다 그러면 이건 나라가 나라가 뒤집어지는 뒤집어질 거예요. 사안이지. 명경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한편 먹고 있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의뢰껏 우리도 그랬을 거야 정도로 넘어가잖아요 지금. 근데 판사들한테 갔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게 판사도 사람이거든요. 인맥 관계에 얽혀 있고요. 어떤 판사 새끼는 지하철에서 여자들 치마 속 찍다가 걸립니다. 그게 판사예요. 다는 아니겠지. 성추행이나 성폭행 전담 판사라 했다면서요. 그렇지. 그리고 인천의 모식이라고. 아버지는 어.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예. 홍모.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사법부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잘들 아시겠지만 뭐 행정, 입법 여기에 온갖 것들이 지금 적폐청산하고 있는데 사법부는 아직도 조용하잖아요. 무풍지대죠. 그러니까 지금 뭐 블랙리스트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한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고 그러면서 지금 판사들은 시국 사건에 있어갖고 말도 안 되는 판결들을 수도 없이 봤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적폐청산이 안 되고 있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만들어야 되고요. 거기서 잘못된 시국 사건 판결들 다시 돌아보는 그런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만약에 아까 말한 30억 그런 기록이 남아있을까 싶기도 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걸 찾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왜 나라가 뒤집힐 이야기냐면 사법부 체계의 판결의 공정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나라 자체가 그냥 어그러지는 거라서 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좀 예, 보시면 그렇죠.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양승태 같은 느낌적 느낌은 박근혜 정부의 하수인 노릇한 사람이 대법원장을 끝났어도 말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중대한 조사권 남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게 만든 사건이거든요. 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검찰에 고발해버려요. 이건 말이 안 되죠, 네. 진짜로. 그러면서 이게 이명박이 시절에 광우병 사태, 이게 이제 임기 초부터 터졌잖아요. 광우병 사태가.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이명박이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는 시점까지 끊임없이 자기들 소속돼 있는 정당의 어떤 문제들이 불거질 때마다 외교적인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참여정부를 공격하는 그런 이상한 검찰 수사들이 나와요. 계속 나왔었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2019년 동안 2년 동안 끊임없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무슨 짓거리를 했냐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블랙리스트 연예인 뭐 시국 발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그걸 법으로 처리할 수는 없잖아.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에 예. 해당되니까. 그러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빵. 그 대표적인 데가 다음 기획이잖아요. 예. 윤도현 씨 소속돼 있었던 김재동 씨하고. 법적으로 재단할 수 없으면 출연 안 시키기도 하고 안 풀리면 세무조사. 사실은 현대사회 제일 무서워요. 그 탈세 이런 위법성을 문제 삼아가지고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에서는 그걸 받아가지고 수사에 착수하는 이런 방식.
너무 비열한 방법이죠. 탈탈 털면은 먼지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저는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니나 내나 죄의 종류가 다를 뿐 같아 이렇게 몰아가는 거라서 그런 표현은 적당하지 않고 어쨌건 그 당시 국세청장이 한상률이었죠. 그 당시 지금 저기 플랜다스의 개 열심히 하고 계시는 안홍구 전 청장 있지 않습니까? 대구지방청장 했던 안홍구 전 청장 증언에 따르면 그 당시 한상률 국세청장이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세무조사를 지시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태광실업이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에 있으면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게 맞는데 서울에 있는 국세청 본청에서 태광실업까지 직접 세무조사를 하는 거는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래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비정상적으로 교차조사도 많이 하고 직권조사 그리고 정기 세무조사가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비정기 세무조사를 할 때는 제보가 있거나 이 기업이 탈세를 하고 있다. 이 기업이 뭐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제보나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 제보의 타당성을 확인한 다음에 조사를 들어가는 게 맞는데 정기 세무조사 기간이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세무조사를 했다는 거죠. 안홍구 청장이 청장으로 있던 그 관할 지역에 있는 기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청에서 직접 세무조사를 했다는 이상하죠. 전체적인 정황상이.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프레임을 짜놓고 유죄라는 어떤 프레임을 짜놓고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적이지만서도 이 방향으로 갔던 거예요. 예. 이게 세무조사 중에 예. 검찰 고발을 했다는 건 그러니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마차님이 얘기하셨지만 탈탈 털면 뭐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냐 이 말이 아니고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을 먼지가 묻게 만들어 버린 거죠. 먼지가 나도록 예. 먼지가 날 때까지 털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 들어보면은 한상률이 노무현 정부 때 국세청의 요직은 다 거친 사람이에요. 거기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나서 전군표라고 전 국세청장이 이제 낙마를 내요. 어떤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근데 한상률이 좀 그런 캐릭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국세청에 있는 국정원 같은 거예요. 누구나 다 털면 털릴 것이다라는 어떤 전제하에 각종 정치권의 인물들의 비리들을 모아두고 있었던 그런 스타일. 그래서 결국에는 2주에 한 번씩 이명박한테 직보를 합니다. 국정원장처럼. 그러니까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돈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자금의 흐름 같은 거를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갖고 있다가 이를테면 이런 거지. 바빠서 세금 신고 같은 거를 못하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털려면 꾸준히 뭐 10건, 100건을 잘 내왔는데 그중에 한 건이 신고가 안 됐다고 해서 그거를 털어서 엮으려면 다 엮여지는 거예요. 이게 세금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뭐 연말 정산도 있고 직장인들 빼고 나면 자기 소득 신고를 직접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일반인들 입장에서 또는 뭐 사업하는 사람들은 일단 회계사나 이런 걸 쓰긴 하지만 누락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의도하지 않더라도 까먹을 수 있잖아. 이런 것들을 딱 들여다보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 돈의 흐름을 다 하니까. 네. 그럼 바로 그게 리스트가 돼가지고 딜용으로 써먹는 거예요. 국세행정개혁 TF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대한 조사권을 남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이제 이것이 시작된 거는 아까 편안히 얘기한 것처럼 한상률이가 이명박한테 직보를 하는데요. 이게 둘이 독대를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벌어진 일들이 이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한상률이 이명박을 청와대 가서 독대하고 나와서 시작이 돼요. 이걸 털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게 짜맞춰 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조사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도 검찰에 넘기고 검찰은 매일 언론 플레이를 했죠.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하더라라는 이야기를 검찰이 계속 발표를 해요. 매일. 그랬던 거고요. 이거는 굉장히 큰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근데 과연 국세청에서도 한상률이 혼자서 했겠느냐? 그건 아니죠. 많이 관련돼 있을 겁니다. 국세청에. 그러던 한상률이요. 2014년 7월 30일에 재보선이 하나 생기는데 거기에 출마하려다가 공천에서 탈락해요. 얼마나 비열합니까? 국세청장을 해서 전직 대통령까지 죽음에 내몰게 한 사람이 결국에는 그 당시 여당의 후보로 나서겠다. 그래서 이런 식의 개인의 영달과 부귀영화를 누리고 나서 어떤 특정 세력은 정말 나쁜 사람으로 몰고 대통령까지 죽이게 만들어 놓고 그 당에서 출마하려다가 결국은 이제 그 당에 있는 기득권에 밀려서 그냥 출마는 못했는데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보복성 세무조사를 받았던 면면을 보면 정말 꼼꼼하기는 정말 꼼꼼한 것 같아요. MB가. 충견들을 활용해 먹는 방법을 하는 거죠. 약전 잡고 인사권 갖고 있고 그러면서
한상률 자체의 캐릭터도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귀영화와 출세를 굉장히 노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취약점 고리, 이런 세무 전문가들은 다 알잖아요. 어디에 가면 이건 신고 안 됐을 거야라는 느낌도 아는 거고. 네. 하다못해 정말 영악하더만요. 뭐 베트남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박연차 씨의 공장이 거기에 있었는데 계좌번호를 다른 용도로 쓸 것처럼 해서 베트남 쪽에서 알아내가지고 그거 털어보는 방식이라고. 그게 한상률 작품이라 그러는데 사실 다 나오는 거네요. 새로운 사실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랬을 거라고 느끼는 게 그냥 확연하게 드러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명박이 집권하던 시절에 이명박 정부의 부정부패 일지라고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던 것이 있었잖아요. 너무 길어서 못 보겠어요. 여기에 보니까 전 숫자만 봤는데 가지수가 417가지네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까 그 한상률 독대 후에 벌어졌던 일,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게 했던 일,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이 댓글 부대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417개의 죄목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국세청이 하나의 어떤 사건 자체를 기획해서 만든 국정원 같은 그 짓을 한 거예요. 괴수는 이명박이었죠. 그래서 박연차로부터 노무현 대통령에게 정치자금을 줬다는 이야기를 얻어내는 거예요. 예. 박연차는 그걸 살아남기 위해서 비열하게 써먹는 것이고 그게 마치 뇌물인 것처럼. 그게 지금 홍준표나 이런 사람들이 최근에도 뭐 640만 달러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다 그거랑 연관이 있어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흔히 말해 정치 보복을 하기 위해서 국세청까지 동원했다는 증거가 이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국세청 내에서 철저한 조사 끝에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검찰이 고발해. 때까지 건네갔다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이거 국회의원한테까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하지만 왜요? 국회의원은 왜 그럴 수 있어요? 다 죽여야지 그것도. 아니 같은 놈들이니까 한편이었으니까. 근데 판사 사법부에 갔다 그러면 이건 나라가 뒤집어질 문제예요. 상황이지. 영경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한편 먹고 있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의뢰껏 우리도 그랬을 거야 정도로 넘어가잖아요 지금. 근데 판사들한테 갔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게 판사도 사람이거든요. 인맥 관계에 얽혀 있고요. 어떤 판사 새끼는 지하철에서 여자들 치마 속 찍다가 걸립니다. 그게 판사예요. 다는 아니겠지. 성추행이나 성폭행 전담 판사라 했다면서요. 그렇지. 그리고 인천의 모식이라고. 아버지는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네. 홍모?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사법부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잘들 아시겠지만 뭐 행정, 입법 여기에 온갖 것들이 지금 적폐청산을 하고 있는데 사법부는 아직도 조용하잖아요. 무풍지대죠. 그러니까 지금 뭐 블랙리스트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한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고 그러면서 지금 판사들은 시국 사건에 있어갖고 말도 안 되는 판결들을 수도 없이 받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적폐청산이 안 되고 있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만들어야 되고요. 거기서 잘못된 시국 사건 판결들 다시 돌아보는 그런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만약에 아까 말한 30억 그런 기록이 남아있을까 싶기도 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걸 찾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왜 나라가 뒤집힐 이야기냐면 사법부 체계의 판결의 공정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나라 자체가 그냥 어그러지는 거라서 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좀 네, 보시면 그렇죠.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양승태 같은 느낌적 느낌은 박근혜 정부의 하수인 노릇한 사람이 대법원장을 끝났어도 말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태광 실업 세무조사는 중대한 조사권 남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게 만든 사건이거든요. 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검찰에 고발해버려요. 이건 말이 안 되죠, 네. 진짜로. 그러면서 이게 이명박이 시절에 광우병 사태, 이게 이제 임기 초부터 터졌잖아요. 광우병 사태가.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이명박이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는 시점까지 끊임없이 자기들 소속돼 있는 정당의 어떤 문제들이 불거질 때마다 외교적인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참여정부를 공격하는 그런 이상한 검찰 수사들이 나와요. 계속 나왔었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2019년 동안 2년 동안 끊임없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무슨 짓거리를 했냐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블랙리스트 연예인 뭐 시국 발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그걸 법으로 처리할 수는 없잖아.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니까. 그러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빵! 그 대표적인 데가 다음 기획이잖아요. 예. 윤도현 씨 소속돼 있었던 김재동 씨. 국정원 돈을 받아다가 말하자면 뭐 의상비, 비선진료 비용 이런 거를 썼다는 것도 저는 이게 솔직히 이해가 안 가고. 왜냐면 국가 원수의 품위 유지에 관련해서는 적당한 정도의 비용이 전 나온다고 보고. 예를 들면 비선이 아니라도 그거를 정상적인 의료 행위로 해서 특수활동비가 아니라도
품위 유지비 그 비슷한 개념으로 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뭐 미백하거나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건 국정원 특수활동비 예산이 있잖아요. 그 안에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대통령이 얼굴 이쁘면 좋잖아요. 이왕이면. 정치만 잘하면 너 엄청 그럼요. 예뻐진들 용 안 해, 누가. 상관없어요. 그런 거는 전혀 누가 뭐라고 안 해, 잘하면. 그런데 이 청와대 특수활동비 외에 국정원 돈이 움직였다는 것은 이건 100%, 제 추측에 되면 100% 자유한국당 아이들 쪽으로 아마 돈이 흘러갔을 확률이 거의 높고요. 예. 추미애 대표도 같은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어요. 자유한국당 의원들 전수조사해야 된다. 그 돈의 흐름에 대해서 그건 맞는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국정원 특활비를 썼다고 하는 게 일단 첫 번째는 물질에 대한 탐욕일 수도 있어요. 저거 공짜로 그냥 갖다 쓰는데 뭐 국정원이 그거 우리한테 좀 갖다 준다고 국정원 돈 없냐? 국가 특수활동비의 50%를 국정원이 쓰는데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굳이 그게 용처가 비선 진료나 뭐 의상비가 아니고 사실은 불법성이 있는 돈으로 썼기 때문에 그 자체를 국정원에 갖다 썼을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검은 자금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출처가 나오면 안 되는 돈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안종범 전 수석의 재판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최순실의 비선 실세의 존재를 인정할까 말까 하고 이제 박근혜하고 해당 수석들 몇 명이 이렇게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안종범도 있었고 민정수석하고 홍보수석 또 안종범 이렇게 대책회의 같은 걸 했는데 최순실이란 존재를 공개할까 말까 이걸 이제 회의를 했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공개하지 말자. 박근혜의 어떤 생각이었고 거기에 법적으로 문제 없냐라고 이제 그 뉘앙스에 우병우가 뭐 별 큰 문제 없을 거다는 식의 반응을 보여서 결국에는 최순실이란 존재는 없다. 비선 실세로서의 최순실에 대한 관계를 부정했다고 하는 그 당시 청와대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단초가 하나 나온 거예요. 네, 태블릿 네. 보도되기 전에. 예. 그러니까 우병우가 했던 역할이 뭔지가 약간 좀 답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법률 자문 역할 일단. 예.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자리 보존 또는 최순실의 역할 같은 것들을 비유하기 위해서 국정원의 직보를 받고요. 국정원이 직보를 받아서 그거를 저는 최순실이나 박근혜에게 다 보고 전달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은 우병우가 국정원장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국정원장 패싱, 자기가 직접 보고받고 그리고 필요한 정보는 최순실이나 박근혜에게 전달하고 우병우 나름대로 대체 얘는 그 상황에서 어떤 걸 노렸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더라고요. 돈에게는 욕심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얘는 약간 사이코패스 경향이 좀 있어 보이는. 그래서 이번에도 수도 없이 우병우 레이저가 막 회자됐었잖아요. 네. 이번에 좀 많이 바뀌었다 그러는데 뭔가 막 질문을 하니까 그냥 아무 말 없이 들어가다가 돌아서서 이렇게 말했대요. 너무 답답해서 그러면은 네. 좋다. 네. 선수만 뽑아주고 말만 해준다라면은 네. 그거 가지고도 내가 꾸려 나가겠다는 생각을 그 당신들이 했어요. 뽑아라 했는데도 예. 선수가 안 뽑혀요? 예. 왜 안 뽑히는 겁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처음부터 뽑을 생각이 없었던 건가요? 이제 박원호 전무님 생각은 네. 이제 느낌으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유연이가 이제 어리다 보니까 다 어떤 선수가 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행동을 하는 그러니까 것 같다. 정유라 선수가 싫어하냐 좋아하냐에 따라서 다 결정된 것이다. 그렇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저희는 이제 국정원이 판사 임용할 때도 면접을 받다 그랬어. 아. 그게 박근혜 정권 때 나왔죠. 우리는 이런 걸 잘 모르지만 판사나 검사를 특채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 인원이 필요할 때 당장 사법고시를 볼 수가 없으니까 변호사 활동 기간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을 이제 특채로 이렇게 임용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국정원이 한때는 면접을 받다 그랬다고. 그 사람의 성향을 일종의 사상 보거나. 검증 네. 같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우병우하고 이병우 전 국정원장하고 그 사법부하고의 전체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한 몇 사람만 이렇게 매수 또는 형태에 가까운 어떤 비리 구조로 엮여 있다면 우병우는 미꾸라지처럼 정말 잘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근에 아마 우병우가 또 구속영장을 청구를 지금 받을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권순호 판사가 영장을 기각한 부분만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뭐 우병우나 정유라도 기각했었죠. 이 권순호가 정유라도 기각했었고요. 중요한 거는 한국항공우주산업 경영비리 수사 관련해서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었거든요. 여기에도 그럼 우병우의 입김이 들어갔던 거 아닌가. 이 총체적으로 우병우가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한 기각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판사는 누가 수사하죠? 공수처. 빨리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악명을 떨쳤던 게 고영태 구속영장은 즉각 발부였고요.
그러면서 이런 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 우병우하고 권순호는 서울대 법대 동문이에요. 그 부분도 있는 것이고 어쨌건 우병우와 권순호 이건 뭔가 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뭔가 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사법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거든요. 참 난감한 게 사법 체계에 있어가지고 판사의 독립적인 어떤 결정들은 존중해줘야 되는 건 맞아요. 대법원장도 거기에 관여하면 안 돼. 그런데 만약에 그 영장 전담 판사 이런 사람들이 어떤 매수관계, 어떤 비리로 묶여있는 구조라면 이거 어떻게 털어내야 되냐고. 법대에 나오신 우리 유명정님, 산나의 민정수석 답을 주십시오. 그냥 그 전공법을 택해서요.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할 때 이 권순호 판사가 연관됐다는 증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재척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권순호 판사가 심사하지 못하게 딴 판사가 하게 해다오. 그런 경우에 빗대서 보면 이 영장 전담 판사도 이건 우리는 이분 수용 못하겠다. 관련돼 있는 이공유자 같다. 이렇게 논지를 펴나가면 법원에서 재조정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그 증거 없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를 잡아서. 이거 증거를 잡아서. 이것도 뭐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부분일 수 있는데 이제 국회의원이 그렇듯 검찰이 그렇듯 법원의 판사들도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확실한 증거 없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인사권자가 자리를 바꿔주는 수밖에 없지. 그렇죠. 에이. 또 섣불리 자리 바꾸기가 또 쉽지는 그렇죠. 않아요. 말이 예. 쉽지는 않죠. 예. 어쨌건 우병우와 권순호, 우병우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법망을 잘 빠져나간다, 위법 사항이 없다 이런 것보다 사법부에도 국정원에도 이병우 같은 이런 어떤 커넥션의 구조가 있어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냐로 우리가 생각을 바꿔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검찰이 칼을 벼르고 있을 텐데 그냥 이참에 판사들한테 재판부에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건너간 자료가 있으면 빨리 국정원한테 건너봤죠. 건네봐서 그냥 터트려버리지 뭐. 그냥 기다릴 필요 없이. 그러면 이제 대법원장이 이건 우리 내부 단속을 좀 해야겠다 그러고 인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아까 그 30억이요. 예. 안 불고 있다 그랬잖아. 예. 일단 국정원장들의 개인 비리, 두 번째는 나라가 뒤집어질 사안 아니에요. 그렇죠. 판사들한테까지 건네갔다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이거 국회의원한테까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은 하지만 왜요? 국회의원은 왜 그럴 수 있어요? 다 죽여야지 그것도. 아니 같은 놈들이니까 한 편이었으니까. 근데 판사 사법부에 갔다 그러면 이건 나라가 뒤집어질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안이지. 영경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한편 먹고 있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의뢰껏 우리도 그랬을 거야 정도로 넘어가잖아요 지금. 근데 판사들한테 갔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게 판사도 사람이거든요. 인맥 관계에 얽혀 있고요. 어떤 판사 새끼는 지하철에서 여자들 치마 속 찍다가 걸립니다. 그게 판사예요. 다는 아니겠지. 성추행이나 성폭행 전담 판사라 했다면서요. 그렇지. 그리고 인천의 모식이라고. 아버지는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예. 홍모?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사법부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잘들 아시겠지만 뭐 행정, 입법 여기에 온갖 것들이 지금 적폐청산을 하고 있는데 사법부는 아직도 조용하잖아요. 무풍지대죠. 그러니까 지금 뭐 블랙리스트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한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고 그러면서 지금 판사들은 시국 사건에 있어갖고 말도 안 되는 판결들을 수도 없이 받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적폐청산이 안 되고 있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만들어야 되고요. 거기서 잘못된 시국 사건 판결들 다시 돌아보는 그런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만약에 아까 말한 30억 그런 기록이 남아있을까 싶기도 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렇지. 찾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왜 나라가 뒤집힐 이야기냐면 사법부 체계의 판결이 객관적으로 실력 있는 친구들. 예. 그거를 하기 위해서 독일의 하벤마이스터라고 88 올림픽 때 금메달 단체전 땄던 그 친구를 불렀어요. 그 친구가 뽑고 제3자가 뽑고. 예. 예. 저는 이제 그 살짝 관여를 했죠. 네, 당연히. 그러니까 이 친구에 대해서 뭐 설명해 주는 정도. 가지고 10명을 뽑았어요. 예, 이미 뽑아놨는데. 예. 근데 그 선수들이 제가 원하는 선수 그 10명 안에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다른 온다. 선수가 올라오고.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는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그러면은 좋다. 선수만 뽑아주고 말만 해준다라면은 그거 가지고도 내가 꾸려 나가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당신들이 뽑아라 했는데도 선수가 안 뽑혀요? 예. 왜 안 뽑히는 겁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처음부터 뽑을 생각이 없었던 건가요? 이제 박원호 전무님 생각은 이제 느낌으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유연이가 이제 어리다 보니까 다 어떤 선수가 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행동을 하는 것 같다. 정유라 선수가 싫어하냐 좋아하냐에 따라서 다 결정된 것이다. 그렇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저희는 이제 국정원이 판사 임용할 때도 면접을 봤다 그랬어. 아. 그게 박근혜 정권 때 나왔죠. 우리는 이런 걸 잘 모르지만 판사나 검사를 특채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 인원이 필요할 때 당장 사법고시를 볼 수가 없으니까 변호사 활동 기간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을 이제 특채로 이렇게 임용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국정원이 한때는 면접을 봤다 그랬다고. 그 사람의 성향이 일종의 그런 사상 거야. 검증 네. 같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우병우하고 이병우 전 국정원장하고 그 사법부하고의 전체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한 몇 사람만 이렇게 매수 또는 형태 가까운 어떤 비리 구조로 엮여 있다면 우병우는 미꾸라지처럼 정말 잘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근에 아마 우병우가 또 구속영장을 청구를 지금 받을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권순호 판사가 영장을 기각한 부분만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뭐 우병우나 정유라도 기각했었죠. 이 권순호가 정유라도 기각했었고요. 중요한 거는 한국항공우주산업 경영비리 수사 관련해서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었거든요. 여기에도 그럼 우병우의 입김이 들어갔던 거 아닌가. 예, 총체적으로 우병우가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한 기각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판사는 누가 수사하죠? 공수처. 빨리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악명을 떨쳤던 게 고영태 구속영장은 즉각 발부였고요. 그러면서 이런 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 우병우하고 권순호는 서울대 법대 동문이에요. 그 부분도 있는 것이고 어쨌건 우병우와 권순호 이건 뭔가 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뭔가 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사법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거든요. 참 난감한 게 사법 체계에 있어가지고 판사의 독립적인 어떤 결정들은 존중해줘야 되는 건 맞아요. 대법원장도 거기에 관여하면 안 돼. 본인의 고정을 위하여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분을 같이 함께 나오셨는데 우선 녹취록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가물가물 하실 테니까 간단히 요약하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그때 녹취록이요. 우리 여기 나오신 박 감독님하고 네. 그 마사회 현직 부회장님하고 통화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박 감독님이 들어오셔갖고 해고가 되잖아요. 네, 독일에서 네. 한국으로 들어온 다음에 해고가 되죠. 해고가 되는데 그 해고되는 경위에 대한 일종의 항의가 있었는데 그 통화 과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중장기 로드맵에 의한 정유라의 승마 지원에 관한 서류상의 문서만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 문서 내에 돈을 얼마를 지원한다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 녹취록에서 실제로 그 돈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가 오고 갔었다는 것. 그러니까 예. 공기업인 마사회도 정유라를 지원하려고 했다. 예. 승마협회뿐만 아니라. 그렇죠. 예. 최순실 측에서 처음에 650억을 요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때 이제 그 부회장이 자기가 중간에서 그걸 많이 깎았다, 그 금액을. 예, 그런 얘기 나왔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처음으로 그 녹취록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은 이제 삼성 예. 이 회장사였던 승마협회를 통한 정유라 지원만 거론됐는데 그게 아니고 공기업 마사회도 예. 600억대 처음에는 그렇죠. 정유라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겨서 중간에 발을 뺐을 뿐이다. 예. 근데 공기업인 마사회가 왜 지원을 하려고 했냐. 최순실이 어떻게 마사회를 움직이냐. 그래서 마사회는 부인했었죠. 부인했는데 처음엔 자기는 전혀 아니라 그랬고 네.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하는 과정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부회장의 입에서 예. 직접 그런 과정이 정황들이 나온 예, 거죠. 다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최순실의 영향력은 승마협회뿐만 아니라 마사회도 미치고 있었다 하는 정황. 예. 예, 중요한 정황이었는데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바로 오늘 나오신 박재홍 전 마사회 감독님과 통화에 통해서 나온 것이고. 그렇죠. 이 박 감독님은 독일의 정유라를 직접 코치하신 분이니까 이제 그 얘기부터. 저기 그 수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이 어떤 거예요? 예. 정유라는 마장마수 선수고 예. 저는 이제 장애물 감독이기 때문에 예. 정유라를 직접 레슨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독일에는 레슨하러 가신 건 맞죠? 장애물 부분만 맡아가지고 나갔었고 예. 정유라는 마장마수이기 때문에 그 독일의 현지 코치가 예. 레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마장 마술 부분만 하시려고 가신 거다. 저는 장애물 부분만. 아, 장애물 부분만 하시러 가신 그 코치 하시러 가신 거 맞잖아요. 아니요, 종목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피겨 꼼꼼하신 스케이팅하고 거네. 예. 선수 그 친구인 승마 선수 친구인 올림픽 금메달
매달에 한 7, 8개 갖고 있는 친구가 말인데 그쪽을 연결을 해가지고 좀 잡아놨어요, 말을. 금방 삼성에서 하니 좀 기다려라. 금방 살 테니까 다른 데 팔지 말라. 근데 그게 한 3개월 정도 미뤄질 정도로. 진행이 안 됐어요. 예, 진행이 안 됐고, 그것 때문에 이제 되게 이제 최순실하고도 직접 통화를 했었고, 박원호 씨하고도 이제 중간 역할이 이제 박원호 씨다 보니, 박원호 선배님하고도 이제 되게 서로 서운할 만큼, 그 다음에 좀 다투기도 많이 하고. 선거협회 전무. 예. 전 전무죠, 전 전무. 예. 당신은 전무. 예. 예. 당시 전무 아니었으면 그 전 전무였습니다. 네, 죄송하고요. 진짜 예. 아니, 궁금하시네. 정확하게 좀 해줬으면. 네,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할 얘기 굉장히 많은데 아직 진도가 안 나가지고 지금 하신 얘기 중에 최순실 씨를 처음에는 이게 이런 높은 사람들을 잘 아는 힘 있는 학부형이구나. 뭐 전화 한 통으로 다 되네.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혹시 그 생각이 바뀌게 되는 계기나 이건 무슨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이 바뀌신 거는 어떤 일을 통해서입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제 약간 소문이라고 하면은 좀 소문이라고 말하기는 싫은데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좀 최순실 씨가 상당히 실권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간혹 들었었습니다. 저 사람 어떻게 실세다. 예, 실세다. 그래서 뭐 청와대 실세다. 예, 뭐 저는 이런 거. 그래봤자 뭐 아주머니가 뭐 보기에도 별로 힘도 없게 보이고 별로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 했죠. 하다가 예, 다만 최순실 씨가 딸이 승마 선수 생활을 하면서 우리 승마계에 만약에 본인 어떤 뭐 삼성이라든가 무슨 그런 스포를 가져온다면 고맙다. 저는 상당히 고마운 쪽으로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렇게 했었는데 그냥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관계였고요. 그런데 근데 이제 독일 가가지고 처음에 이제 말을 구입하려고 하니까 말도 안 사고. 그다음에 선수가 있어야 레슨을 하고 뭐 올림픽을 주면 선수도 없고 말도 없는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선수 보내달라고 하면 이 선수는 안 된다. 저 선수는 뭐 된다. 그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너 전화해가지고 우리 선수 한 명 이름은 그건 않겠습니다. 아주 돌아라고 하니까 표까지 끊었어요. 표까지 끊었는데. 예, 끊었는데 다시 우리한테 전화 와가지고 박원호 선배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 선수는 안 된다. 왜 안 된답니까? 그래서 왜 안 되냐? 아니 그러니까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추는 할 수는 있죠. 누군가가 이제 이 친구는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안 되고 저 친구 마음에 들면 오케이고 이런 하신 얘기 중에 최순실 씨를 처음에는 이게 이런 높은 사람들을 잘 아는 힘 있는 학부형이구나. 뭐 전화 한 통으로 다 되네.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혹시 그 생각이 바뀌게 되는 계기나 이건 무슨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이 바뀌신 거는 어떤 일을 통해서입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제 약간 소문이라고 하면은 좀 소문이라고 말하기는 싫은데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좀 최순실 씨가 상당히 실권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간혹 들었었습니다. 저 사람 어떻게 실세다. 예, 실세다. 그래서 뭐 청와대 실세다. 예, 뭐 저는 이런 거. 그래봤자 뭐 아주머니가 뭐 보기에도 별로 힘도 없게 보이고 별로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 했죠. 하다가 예, 다만 최순실 씨가 딸이 승마 선수 생활을 하면서 우리 승마계에 만약에 본인 어떤 뭐 삼성이라든가 무슨 그런 스포를 가져온다면 고맙다. 저는 상당히 고마운 쪽으로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렇게 했었는데 그냥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관계였고요. 그런데 근데 이제 독일 가가지고 처음에 이제 말을 구입하려고 하니까 말도 안 사고. 그다음에 선수가 있어야 레슨을 하고 뭐 올림픽을 주면 선수도 없고 말도 없는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선수 보내달라고 하면 이 선수는 안 된다. 저 선수는 뭐 된다. 그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너 전화해가지고 우리 선수 한 명 이름은 그건 않겠습니다. 아주 돌아라고 하니까 표까지 끊었어요. 표까지 끊었는데. 예, 끊었는데 다시 우리한테 전화 와가지고 박원호 선배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 선수는 안 된다. 왜 안 된답니까? 그래서 왜 안 되냐? 아니 그러니까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추는 할 수는 있죠. 누군가가 이제 이 친구는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안 되고 저 친구 마음에 들면 오케이고 이런 식이었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사실
그 독일을 나가기 전에 선수는 다 뽑아놨었습니다. 저기 이미? 독일을 좀 같이 전지훈련할 친구들은. 예, 객관성이라고 합니까? 객관성을 좀 하기 객관적으로 맞추게- 실력 있는 친구들은. 예. 그거를 하기 위해서 독일의 하벤마이스터라고 88 올림픽 때 금메달 단체전 땄던 그 친구를 불렀어요. 그 친구가 뽑고 제3자가 뽑고. 예. 예. 예, 저는 이제 살짝 관여를 했죠. 네, 당연히. 그러니까 이 친구에 대해서 뭐 예. 설명해 주는 정도. 예. 가지고 10명을 뽑았어요. 예, 이미 뽑아놨는데. 예. 근데 그 선수들이 제가 원하는 선수 그 10명 안에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자꾸 안 다른 온다. 선수가 예. 올라오고.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는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그러면은 좋다. 예. 선수만 뽑아주고 말만 해준다라면은 예. 그거 가지고도 내가 꾸려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그 당신들이 했어요. 뽑아라 했는데도 예. 선수가 안 뽑혀요? 예. 왜 안 뽑히는 겁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처음부터 뽑을 생각. 그래서 그게 이제 처음으로 그 녹취록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은 이제 삼성 예. 이 회장사였던 승마협회를 통한 정유라 지원만 거론됐는데 그게 아니고 공기업 마사회도 예. 600억대 처음에는 그렇죠. 정유라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겨서 중간에 발을 뺐을 뿐이다. 예. 근데 공기업이 마사회가 왜 지원을 하려고 했냐. 최순실이 어떻게 마사회를 움직이냐. 그래서 마사회는 부인했었죠. 부인했는데 처음엔 자기는 전혀 아니라 그랬고 네.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하는 과정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부회장의 입에서 예. 직접 그런 과정이 정황들이 나온 예, 거죠. 다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최순실의 영향력은 승마협회뿐만 아니라 마사회도 미치고 있었다 하는 정황. 예. 중요한 정황이었는데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바로 오늘 나오신 박재홍 전 마사회 감독님과 통화에 통해서 나온 것이고. 그렇죠. 이 박 감독님은 독일의 정유라를 직접 코치하신 분이니까 이제 그 얘기부터. 그 수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이 어떤 거예요? 예. 정유라는 마장마수 선수고 예. 저는 이제 장애물 감독이기 때문에 예. 정유라를 직접 레슨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독일에는 레슨하러 가신 건 맞죠? 장애물 부분만 맡아가지고 나갔었고 예. 정유라는 마장마수이기 때문에 그 독일의 현지 코치가 예. 레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마장 마술 부분만 하시려고 가신 거다. 저는 장애물 부분만. 아, 장애물 부분만 하시러 가신 거. 그 코치 하시러 가신 거 맞잖아요. 아니요, 종목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피겨 꼼꼼하신 스케이팅하고 건데. 예. 그 전체 팀을 짜는 역할을 맡고 가시죠. 아하. 스피드 스케이팅과 피겨 스케이팅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이가 있다! 네. 알아들었고요. 독일에 처음에 어떻게 가신 겁니까? 최순실 씨가 제안한 겁니까? 뭐라고? 저는 처음에는 그때는 마사회 감독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제 독일을 생각하게 된 거는 2015년 8월에 제가 그 올림픽 선발전을 독일 하겐이라는 지역에서 시합을 했는데요. 네. 그게 이제 현 집행부 새로 들어온 삼성 집행부 네. 회장님 네. 박상진 회장님하고 황성수 부회장 그다음에 박원호 전 전무이사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왔었어요. 그다음에 그때 현 전무이사인 김종찬 전무이사도 왔었고요. 네.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군요. 날짜와 이름과 다 등장하고. 막 특검에서 하도 이거를 이야기를 하다 보니 조금 제가 숫자에 좀 둔한데 좀 다 외우셨군요. 좀 납니다. 예. 네. 가지고